세상에 없던 방산 토크쇼, 지상파 최초 방산 토크쇼 밀톡의 진행을 맡은 MC 윤주화입니다. 신화를 쓰고 있는 K방산, 그 매 순간순간이 역사인데요. 이 열정과 의지로 일군 시간들을 저희 방산 토크쇼 밀톡에 담고 있습니다. 오늘도 든든한 패널 두 분이시죠. 신종우 전문위원 그리고 최기일 교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신종입니다. 예, 최기일입니다. K방산이 폴란드 수출을 발판으로 미국이나 캐나다 등의 신규 사업에도 도전장을 내밀고 있죠. 업계에서는 전대미문의 대운이 들어왔다고도 입을 모으고 있는데요. 두 분은 오랫동안 지켜보셨으니까 더 실감하실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88전차 들어보셨어요? 첫 전차? 우리나라 첫 전차? 그 우리나라 K1 전차를 처음에는 88전차로 불렀어요. 전두환 대통령은 이날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최신의 전차를 88전차라고 명명하고 화력 시범을 참관했습니다. K1 전차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기술 지원을 받아가 만들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좀 뿌듯했는데 회전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무리하게 회전하면은 유기압 현수 장치라는 것이 파손돼 가지고 K2 전차를 실제 사격하는 걸 봤어요. 처음에 그때 K2 전차를 저 처음 봤는데 기존 K1 전차하고 너무 다르더라고요. 일단은 너무 부드러워, 움직이는 게. 소리도 보면 더 부드러운 것 같고 주포를 쏠 때 전혀 흔들리지도 않고 하는 거 봐서는 야, 정말 우리나라 방산 기술이 이렇게 올라갔다. 과거에 이제 미국 기술로 이렇게 만들었던 무기들이 우리가 이제 직접 설계를 하고 전차와 자주포들이 해외에 수출되는 거 보니까 정말 우리나라 방산이 정말 새로 탄생했다. 사실 1970년대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눈부신 발전을 거듭해오긴 했지만 약 50여 년의 역사 속에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우리가 정말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우리 K방산이 메이드 인 코리아가 전 세계를 누비면서 세계 평화에도 이바지할 수 있다는 거 우리 국민들께서도 자부심을 갖고 계속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세계적 수준으로 올라선 K방산의 비밀은 바로 기술의 발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밀톡은 첨단 기술로 무장한 K방산의 실체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당대 최신 기술이 집약된 분야가 바로 방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KF-21 A사 레이더를 얘기했잖아요. 신종우 위원, 이거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많으시다고요? 정말 그 꿈의 레이더라고 표현을 하죠. 그 A사 레이더 없이는 이제 우리가 4세대, 5세대 전투이라는 게 좀 있을 수 없고 전투기에서 꿈의 레이더로 하는 A사 레이더를 우리가 개발해야 되는데 군사 기술도 지금 최신 기술들이 세계적 수준에 올랐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초대했습니다. 지난주 저희가 다뤘던 KF-21에 탑재된 A사 레이더를 개발한 분들을 직접 밀톡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먼저 두 분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 항공기 레이더 체계 개발단 1팀장 윤재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하나시스템에 근무하는 김성태 수석입니다. 저는 항공기 레이더를 주로 개발하고 있는 항공 레이더 체계팀의 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3화에서 KF-21에 탑재된 이 A사 레이더가 무장 체계의 핵심이라는 걸 입증을 했는데요. 그 A사 레이더는 과거의 우리 레이더와 좀 어떻게 달라졌나요? 우선 1,000개 이상의 송수신 처리장치 모듈을 안테나에 장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계식 레이더보다 더 멀리 보고 더 빨리 탐지할 뿐만 아니라 추적을 동시에 할 수 있기 때문에 기계식 레이더보다 빨리 적을 봐서 빨리 적을 무찌를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더 쉽게 설명드리면 오징어 게임의 영희라고 하는 인형이 나오지 않습니까? A사 레이더는 영희가 직접 몸을 움직이면서 사람들을 그대로 탐지하는 게 아니라 눈동자를 돌리면서 기계식 레이더가 움직이는 것보다 몇천 배 이상 빠르게 표적을 탐지하고 추적을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이 표적을 탐지하고 있는 상황에 공중에서 나타나 있는 표적들은 다시 또 볼 수 있고 또 다시 이 표적들을 추적해 나갈 수 있는 동시 운용을 가능하게 하는 레이더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직접 개발하신 분이 나오셨으니까 더 또 저희가 친절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A사 레이더는 모든 레이더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지금 국내에서도 현재 A사 레이더를 적용한 많은 무기 체계의 레이더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LSM이라든지 KDX 같은 그런 무기 체계에도 다 적용이 되고 있고요. 과거에 쓰던 오래된 무기 체계를 개조하거나 새로운 무기 체계를 개발하려고 할 때는 모두 A사 레이더를 적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무기 체계와 어떤 장비 간의 탑재는 이제 인터페이스 문제가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우리 KF-21과 A사 레이더 간의 어떤 결합 과정에 있어서의 어떤 문제점이나 그런 과정은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한마디로 A사 레이더는 KF-21과는 완전 찰떡궁합이었습니다. 저희가 A사 레이더를 개발하면서 가장 걱정을 했었던 게 정말 KF-21에 장착을 했을 때 이 A사 레이더가 연동이 될 수 있을까?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을까였었는데 KF-21에 A사 레이더 장착하여 연동을 확인하는 그 순간 한 번에 신호가 뚫려버렸습니다. 저희들은 지상에서 실험실에서 충분히 시험을 거쳐서 실제 KF-21이 모사된 시뮬레이터에서 A사 레이더를 연동을 시켜서 연결관계를 확인을 끝마치고 그 이후에 또다시 루프랩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루프랩에서 실제 그 공중에 떠다니는 민간 항공기라든지 기계 표적들을 추적하고 탐지하는 시험을 충분히 해보고요. 실제 KF-21에 장착을 해서 A사 레이더의 기능 성능을 한 번에 붙였다는 건 사실은 저희도 놀라움이고 저희 엔지니어의 자랑이고 특히나 그걸 옆에서 지켜봤었던 한국항공의 엔지니어나 조종사들도 사실 깜짝 놀라는 순간이었습니다. 네, 지난주에 저희 KF-21 그 CJ기 조종사가 직접 출연을 하셨거든요. 현재 KF-21 비행시험을 수행하는 개발시험 비행 조종사 전승현 소령입니다. 그 A사 레이더에 대한 소감도 말씀을 하셨는데 어떠셨습니까? 전소령이 했던 얘기 포함해서 저희 A사 레이더가 장착된 KF-21을 시험한 조종사들이 자기도 모르게 부지불식간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게 잡히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실제 시험을 통해서 생각보다 저 멀리에 있는 표적을 잡아내네라는 의미였고요. A사 겁나 편하네. 이건 저희들한테 사실은 감동이었습니다. 저희 연구원들이 그 과정을 보면서 가슴을 졸였다가 눈물도 흘리기도 하고 아마 하늘을 쳐다보면서 조용히 웃기도 했지 않았을까 충분히 추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뭐 명품 무기라고 하는데요. 이 명품이라고 하는 수식어는 사용자, 그 유저가 사실 명품 무기를 판단하는데 말씀하셨듯이 그런 시험 조종사의 평가는 아마 우리 개발자분들에게도 큰 보람을 느끼게 하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김성태 팀장님은 어떠셨습니까? 그동안에 사실 개발이 시작되고 한 7년 정도 시간 동안 부담, 불안감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것들을 한 번에 날릴 수 있는 순간이 되어서 되게 기뻤던 것 같고요. 저희 연구원들도 많이 하는 얘기는 실제 전투기에 장착을 해서 시험한 데이터를 얻게 되니 너무 좋다. 왜냐하면 그걸 앞으로 계속 분석해가지고 발전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좋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정도의 어떤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좀 있을까요? 코로나의 초기 시기에 저희들은 비행 시험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을 넘어가는 과정, 남아공 넘어가는 과정 중간에 백신을 맞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었고요. 그리고 공교롭게도 먼저 들어가 있던 저희 연구원들은 백신이 없는 상태에서 이스라엘에서 계속 시험을 했었어야 했는데 그 당시에 뉴스 언론에서는 죽어가는 사람들도 불행히도 뉴스에 나오는 그런 과정들 때문에 두려움도 많았고 그리고 이 비행 시험이라고 하는 게 하늘이 도와야 되듯이 날씨도 좋아야 되고 비행 환경도 돼야 되고 비행기도 그리고 표적기도 다 지원이 돼야 되는데 이런 여러 가지 환경들이 잘 안 맞춰지면 결국 저희들은 시험하는 시기를 새벽 일찍 아니면 밤늦게로 잡게 되어 있습니다. 새벽에 6시에 비행을 하려고 그러면 저희 연구원들은 새벽 1시나 2시쯤 일어나서 비행기 뜨기 전에 한 3시간 정도 전에 점검을 하고 엔진을 켜서 레이더에 문제가 있나 없나 확인을 하고 신호를 체크한 다음에 그게 다 마치면 다시 연구원들이 비행을 하기 위한 출발 지점으로 이동을 하게 되어 있고요.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식사를 그리고 잠을 모자라게 한다는 부분들 가족과 떨어지는 건 사실은 말도 아니었고요. 그럼 성능 시험은 다 이제 마무리가 된 건가요? 그 두 페이지로 나뉘어져 있는데 그 한 페이지는 끝났고 그게 끝난 거로 인해서 저희가 잠정 그 전투 적합 판정을 받은 상태이고요. 추가적으로는 더 검증이 그 26년도까지 진행되어 갈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FA50이 이제 말레이시아와 폴란드에 이제 수출이 되잖아요. 레이션사의 팬텀 스트라이커 A사 레이더를 탑재한다고 해요. 외국에 수출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레이더를 못 다는 이유가 뭔지. 할 수 있는 거하고 할 수 있는 건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사다선의 입장에서는
A사 레이더만 보는 게 아니라 A사 레이더와 연결되는 무장도 봐야 될 테고, A사 레이더는 결국 저희 레이더의 신호를 미션 컴퓨터인 임무 컴퓨터에다 주면 그 임무 컴퓨터를 외국에다가 수출하는 허락을 해주는 기관 쪽에서 EL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고려를 해야 될 테고요. 저희들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만들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그걸 가져다 쓰는 국가에서는 모든 걸 다 충족하는 것을 찾다 보니 결국 폴란드나 말레이시아에서는 팬텀 스트라이크를 가져다 쓰는 게 아닐까라고 추측을 하고요. 네, 관련해서 조금 더 매운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MBC 경남 유튜브 채널 MU에 많은 댓글들이 달리는데, 그 중에 하나를 보니까 미국이 그 FA-50에 암남 통합 허가를 안 내주는데 A사 레이더 과연 수출이 가능하냐, 내수용 아니냐, 이런 질문들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 질문하신 내용 중에 이제 암남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세상 어느 나라도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그 미국에서 수출 허가를 내주지 않으면 연동할 수 있는 ICD를 오픈 안 해주기 때문에 연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수출 대상국에서 암남과의 연동을 요구하면 국산 레이더를 꼽을 수 없는 거는 거의 확실한 이야기이고요. 그러면은 수출도 못하는 장비를 왜 개발했냐라는 얘기를 이제 많이 하실 수 있는데, 저희가 개발한 A사 레이더는 KF-21 전투기가 세계 시장에서 이제 수출이 되어 나갈 때 같이 꼽혀서 나가는 게 제일 그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근데 그것만 이제 기다릴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또 하는 추가적인 시도가, 올해 그 파리 에어쇼에서 그 나왔던 그 계약이 아마 기사에도 났었는데요. 이탈리아 레오나르도사하고 그 공동 개발하는 거에 대해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해외에서 레이더를 개발할 때 거기 저희가 공동 개발 형태로 들어가서 그 레이더가 수출이 되는 것이 그 저희가 이제 세계 시장으로 나아가는 걸음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게 계속 그 지속되어서 더 발전되다 보면은 저희 레이더가 단품으로 수출할 수 있는 날도 언젠가는 올 거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정말 궁금한 게, 유럽의 레오나르도사 만든 경공격기에 우리 국산 A사 레이더가 탑재되고, 우리 국산 F-50 전투기에 미국제 레이시온의 A사 레이더 탑재돼가지고 이 전투기가 해외 시장에 또 경쟁을 벌일 수 있잖아요. 그럼 누구를 응원하시겠습니까? 여기서 그 즉답을 드리기 조금 곤란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답을 원하는 거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A사 레이더 입장에서는 예. A사를 가져다 쓰는 쪽을 응원하고 싶은데, FA-50도 한국산이고 예. A사 레이더도 한국산이면 둘 다 응원하고 싶습니다. 라는 질문이랑 똑같습니다. 예. 공군에서 운영하는 F-50 전투기도 지금 그 A사를 탑재하기 위해 오르면서 세우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이 공군의 어떤 개량 사업도 빨리 진행하면 F-50 전투기뿐만 아니라 앞에 있는 A사에도 국산으로 해서 해외 시장에 본격적으로 내밀지 않을까. 신종호 위원님 포함해서 밀톡에서 조금 더 그쪽에 힘을 실어 주시고 예. FA-50 PIP 쪽으로 예. 뭐 소요가 제기되게끔 만들어만 주시면 예. 국방과학연구소는 준비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나 시스템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은 팬텀 스트라이크를 F-50에 적용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시기상의 문제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KF-20 A사 레이더가 개발이 완료된 상태면 훨씬 더 가능성은 높았을 거기는 하거든요. 근데 시기상의 문제도 있고 해서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성공적으로 개발돼 가고 있다 그러니까 수출은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거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조바심을 많이 내시는 거는 사실인데요. 시간이 조금 더 흐르면 좋은 소식들이 많이 나올 거고, FA-50 같은 경우도 수출 대상국에 따라서 레이더나 다른 항전 장비들도 그때그때 다른 모델들을 적용해서 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산화된 레이더를 뽑아서 수출하는 날이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MU 댓글 또 하나의 또 매운 질문이 있어서 이것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자, 팬텀 스트라이크는 공랭식이고 우리 국산 A사 레이더는 순행식이다. 그래서 FA-50에 장착하기 어려운 거 아니냐? 그래서 모듈을 작게 줄여서 넣으면은 성능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또 이런 질문이 있어요. 이에 대비해서 저희가 사실은 분석도 마친 상태입니다. 지금 공냉식과 순행식 냉각을 차이를 두는 이유는 뭐냐면, 안테나에는 송수신 모듈 안의 소자가 있습니다. 증폭 소자라고 하는 이 소자가 온도가 어느 온도 이상 올라가면 이 소자가 결국 고장이 나게 되어 있는데, KF-21 A사 레이더 같은 경우는 냉각식을 쓰는 이유가
발열이 많이 되기 때문에 결국 멀리 봐야 되고 멀리 봄으로써 열이 많이 나니까 액체를 통해서 냉각을 시켜주는데 FA50은 KF21에 대비해서 안테나 사이즈가 충분히 줄어들어서 그 안테나 사이즈에 들어가는 송수신 모듈이라면 예측해보니 공냉식도 충분히 냉각이 되는구나. 국방과학연구소 입장에서도 공냉식의 방식이면 가능하게끔 설계도 되고 나중에 조금 더 안정적으로 커질 그 FA50의 안테나가 된다 그러면 공냉식 순냉식을 뭐 같이 서로 번갈아 적용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국내 기업에서 이 공냉식 냉각 방법도 개발했다는 기사를 제가 접했거든요. 개발했다는 거랑 개발한 거를 실제로 달아서 그걸 비행 시험을 마친 다음에 전력화하는 거랑 다른 개념입니다. R&D 개념에서 트라이얼 에러 개념으로 해봤는데 되는 것 같더라. 어쨌든 그 모 업체가 그걸 개발해서 이렇게 보여준다는 건 좋은 시도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에이사 레이더가 있잖아요. 소재가 최신입니다. 뭐 지라갈륨 소재는 기본이고요. 뭐 지라갈륨이나 소재는 정말 그 냉각을 이제 그 반도체 열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그 미국의 레이션사의 팬텀 스트라이크도 지라갈륨 소재를 써요. 그리고 뭐 설명 너무 잘해 주셨는데 조금 더 첨언을 하면 소자가 많으면 또 좋잖아요. 근데 어차피 FA50의 그 노즈 레이더가 터전분이 작기 때문에 레이션사나 우리 하나 시스템의 A사 레이더나 소자를 다 줄일 수밖에 없어요, 사이즈를. 근데 제가 과거 용인연구소 가서 이제 우리나라 그 모듈 개발사를 봤는데 처음에 모듈이 엄청 크더라고요. 막 이만한 뭐 필통 같이 되는 거 봤는데, 네, 벽돌 그죠. 벽돌 사이즈인데 그 정말 나중에 요만하게 지우개처럼 줄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기술이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좀 발전했구나. 저희 회사에 오셔서 보셨다는 그 TRM의 변천사에 제일 끝에 있었던 KF21에 적용된 TRM 그 다음 모델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능은 더 좋아지고 사이즈는 줄어들고 그리고 더 멀리 볼 수 있게끔 지금 현재 개발은 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네, 듣다 보니까 궁금해지는데요. 이 레이시온사의 레이더는 팬텀 스트라이크라는 그 이름이 있는데 그럼 국산 A사 레이더의 이름이 또 따로 있나요? 별도로 고유 명칭은 붙이지 않았습니다. 나름의 고유 명칭을 붙이는 게 국방과학연구소가 2000년도 전에는 일단 주도적으로 시도를 했었고요. 그 이후에는 각 소요군에서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끔 명칭을 붙이기도 하고 대국민 홍보를 통해서 공모라든지 저희 A사도 붙이고 싶었는데 이제 그 당시 정부와 여러 가지 소유군의 의견을 듣다 보니까 KF21은 보라매를 붙이자. 그렇지만 A사 레이더는 이 명칭 자체로 가는 게 좋겠다라는 결심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한국형 A사니까 K사라고 부르시죠. 그걸 만들어 주십시오. 괜찮은 것 같습니다. 하는 아이디어도 있었습니다, 사실은. 예. A사 레이더 기술은 전투기뿐만이 아니라 최신의 호위함인 울산급 배치 3 그 함정에도 탑재가 된다고 하던데요. 이렇게 전투기용과 함정용이 좀 많이 다릅니까? 어떻습니까? A사 레이더라는 그 이름은 그 안테나가 빔을 조향하는 방식에 대한 카테고리이기 때문에 지상, 해상, 항공 모두 동일하게 A사 레이더 방식을 사용하고 있고요. 함정용과 항공기 탑재용은 기본적으로 관심사가 다릅니다. 내가 잡아야 되는 표적의 종류가 다르고 그 여러 가지 요구가 다릅니다. 커다란 함정 같은 경우는 레이더를 엄청나게 크게 만들 수 있어요. 건물만하게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 초점이 약간 다르다가 보니까 거기 사용되는 기술이나 알고리즘 같은 거는 약간 다르고 A사 방식의 안테나를 사용한다라는 거는 같은 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레이더가 이렇게 발전을 하면 레이더를 피하는 기술도 발전이 될 텐데 어떻습니까? A사 레이더는 어떻게든 탐지해서 추적을 해서 파일을 하려고 한 목적이 있고 전투기 같은 경우는 A사 레이더를 피해서 숨어서 도망 다니려고 하는 스텔스 기능을 자꾸 가지려고 하는데 A사 레이더와 스텔스 기능을 가진 전투기는 끝없는 창과 방패의 관계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A사 레이더에 발사하는 이제 주파수를 적이 탐지를 못하게 만드니까 당연히 그 스텔스 성능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 A사 레이더를 우리가 제밍하려고 또 주파수대를 공격하면 이 A사 레이더가 주파수대를 바꿔버립니다. 이렇게. 그렇죠. 호킹이라고 하죠. 예. 감사합니다. 예. 하여튼 그런 것처럼 A사 레이더가 그냥 단순한 기계식 레이더로 생각하면 안 되고 정말 5만 가지 기능이 다 있는 800미인의 레이더이기 때문에
세계 각국에서 그걸 가지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번에 국산을 했고 해외 수출까지 하게 된 거죠. 지난주에 현대전은 체계의 대결이라고 했는데 이 전쟁의 양상이 과거와 많이 달라졌기 때문이라고 봐야겠죠. 지난해 2월 발발한 우러 전쟁을 통해서 전 세계 각국이 이제 불안정한 국제 정세 속에 자국의 국방비를 증액하고 그다음에 군사력 강화를 위해서 이제 군 현대화 사업을 지금 이제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주변 국가의 위협이라든가 앞으로의 어떤 불안정한 국제 정세 속에 가장 중요한 어떤 자국의 이런 무기 체계의 핵심 기술을 보유하는 것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이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KAMD 필요하다고들 말을 하죠. 어떤 건지부터 좀 신종우 의원님 소개해 주시죠. 예,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미사일 방어 체계를 만드는 건데, 뭐 기자분들이 항상 물어봐요. 이게 미사일 방어하면 이걸 맞추냐 못 맞추냐,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미사일을 요격하는 건 확률의 싸움입니다. 확률의 싸움.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뭐 고층, 중층, 저층에서 다층 요격 체계를 구축하고 있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고층에서 요격 실패하면 중층에서 한 번 더, 그다음에 저층에서 요격 기회를 한 번 더, 세 번의 요격 기회를 줄 수 있으니까 요격 확률이 훨씬 높아지는 거잖아요. 우리나라도 이하고 유사하게 지금 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면은 뭐 장사정포 요격 체계, 뭐 한국형 아이언돔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그 청궁이라고 하는 청궁2라고 하는 MSAM, 그리고 최근에 시험에 성공한 LSAM까지 해서 우리 한국군도 다양한 이제 고도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요격할 수 있도록 현재 요격 체계가 개발되고 있는데요. 그 요격 체계 개발을 오늘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레이더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눈이 있어야 정확하게 표적을 추적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보면 하나 시스템이나 지금 놀고 있는 A사 레이더들이 한국형 이제 KMD 방어 체계에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들어가고 있는 거죠. 네, 그럼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가 발전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뭐 결국은 미사일이나 레이더의 기술 발전에 있겠네요. 우리가 보면 항상 뉴스에 보면은 뭐 미사일이 최고네, 미사일만 요격하니까 사람들이 뭐 박수 치면서 그 영상만 공개되면 모르잖아요. 실제로 뭐 눈이 없으면 맞출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면 또 이건 또 시크릿한 건데 레이더가 더 비싸요. 비싸다고? 레이더가 더 비싸, 미사일보다. 네. 재미없나? 미사일보다 레이더가 더 비싸다. 얼마나 비싼가요? 가격을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미사일이라고 하는 녀석의 그 목적은 본인 몸을 희생을 해서 뭔가를 없애버리는 목적이고, 레이더는 계속 유지하면서 이 몇 년간 계속 몇십 년간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몸값은 당연히 크게 차이가 나는 건 당연합니다. 레이더랑 미사일을 국산화하기 위한 노력들을 한 30여 년 동안 계속 해온 거죠, 지금까지. 그리고 레이더랑 미사일만 얘기하셨는데 사실은 그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사격 통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세 개가 조화를 이뤄야 완성도 있는 장비가 만들어지고 좋은 성능을 발휘하는데요. 그동안 기술이 계속 발전되어 왔고, 거기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거는 사실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그 기능들을 전체 통합하고 최적화하는 전체적인 것들을 관장하시기 때문에 그 성능이 더 배가 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나라가 사실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는 정말 눈부신 발전을 거듭해왔죠. 근데 하지만 시스템의 이러한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는 조금 우리가 좀 미진한 부분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소프트웨어라고 얘기하면 그 핵심 운영 체제라는 OS가 있죠. 그다음에 OS 기반 체계에서도 다시 또 임베디드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내장형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사실 우리는 OS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내장형 소프트웨어에 대한 개발 역량은 갖추고 있지만 이게 국방에서의 좀 접목 활용에 대한 부분이나 어떤 기술 발전이나 기술 진보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사실 하드웨어적인 측면보다는 좀 더딘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미국의 F-35 전투기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가장 어렸던 부분들도 소프트웨어였어요. 소프트웨어 워낙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미국에서 소프트웨어 개발비를 삭감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보군단 중장이라고 하는 이제 미 공군 3스타분이 삼성 장군이 미국에서 소프트웨어 개발 삭감하니까 본인이 언론에 나가서 얘기를 해요. 미국에서 이걸 삭감했다. 이것은 개발 못하는데.
그만큼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나라는 과연 어떨까 하는데 다를 바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위에 정책을 위반하신 분들이 하드웨어죠. 눈에 보이는 것만 너무 치중하다 보니까 이 소프트웨어 개발비에는 정말 그 하드적인 요소 개발비 못지않게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도 그에 대해서 보면 좀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소프트웨어를 너무 가볍게 생각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윤재현 팀장이 이거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하드웨어는 사실은 눈에 볼 수 있는 건데 이 소프트웨어는 하드웨어가 여러 가지 보여주는 숫자를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조금 더 가다듬고 그걸 완성도를 높여서 결국 그 소프트웨어를 개발 완료 시까지 계속 보완해 나가는 게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의 마지막 숙제고, 그분들이 그걸 마무리 잘 함으로써 이미 말씀하셨듯이 외국에 충분히 수출할 수 있게끔도 되고 소프트웨어 기반 기술도 많이 확보가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발비가 많이 들어가죠. 물론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소프트웨어는 사가져 와서 저희한테 장착해서 저희가 이용하는 거랑 직접 저희가 개발을 해서 그 소프트웨어를 저희가 운용하는 거는 개발 비용 측면, 운영 유지 측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고,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다는 의미는 뭐냐면 정비, 그다음에 저희가 보완, 수출, 완전 종합 선물 세트고 크리스마스 선물처럼 소프트웨어로 저희가 나중에 수출할 경우에 많은 부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말 훌륭한 산출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OFP라고 하죠. 그래서 비행 운영 체제에 대한 소프트웨어인데 사실 KF21에 대한 기본 설계로부터 이런 OFP 이런 부분들이 100% 국산화가 됐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을지는 좀 의구심이 들거든요. 국가연에서 지금 두 가지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A사 레이더를 개발하는 소프트웨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 A사 레이더의 수치나 여러 가지 신호 프로토콜들을 KF21에 맞게끔 전환하는 소프트웨어 OFP가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 국방과 연구소가 실제로 주관을 해서 4대 항전 장비를 통합하기 위한 OFP 목적에 맞게끔 독자 개발을 했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언제든지 저희들이 나중에 개발 완료가 되면 다른 무기 체계에 장착하더라도 그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무장까지 연동시킬 수 있는 자랑스러운 소프트웨어가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좀 숙제, 과제, 그 과제를 한 두 가지 정도 좀 짚어보자면, 그러니까 민간과 군이 서로 상호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접점을 찾아가야 된다.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의 숙제가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해외의 다른 우리 경쟁 국가들, 그러니까 가령 대표적으로 튀르키예죠. 이런 나라들은 후발주자로서 우리의 또 중요한 경쟁 대상 국가가 될 텐데, 이런 국가들과의 어떤 비교 우위를 계속 격차를 늘려나가는 거.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지금의 국산화를 했다라고 해서 안주할 것이 아니라 국산화한 이 기술이 다른 해외 국가의 기술들과 우리가 경쟁했을 때 밀리지 않고 뒤처지지 않을 정도의 기술 우위를 계속 꾸준히 우리가 향상시켜 나가야겠다. 이 두 가지 정도를 한번 짚어볼 수 있겠습니다. 네, 민간과 군의 접점, 그 밸런스, 그게 바로 이 A사 레이더 개발의 핵심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개발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밀톡이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두 분과는 오늘 여기서 인사를 나누고요. 밀톡 두 번째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결의에 늠름한 아들로 태어나 조국을 지키는 보람찬 길에서 우리는 젊음을 함께 살으며 깨끗이 피고 질 무궁화 꽃을 봐. 밀톡 두 번째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하나시스템 해외사업팀 아시아 지역 총괄 담당 배정훈 부장입니다. 네, 목소리가 반갑습니다. 아주 좋으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배정훈 부장님과는 K방산 심화편으로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일반인들 분들께서 대부분이 하나시스템 하면 조금 생소해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제 친구들이, 제가 고향이 이제 경산도인데요. 너 어디 다니노 하고 물어봅니다. 네. 하나 어딘데? 하나 시스템. 뭐 하는 기업이고? 이렇게 대부분들 많이 물어보거든요. 방산 부분에서는 40년 이상 동안 저희가 육, 해, 공하고 그다음 우주 및 사이버 영역까지 아우르는 첨단 기술하고 노하우를 갖추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게 되겠습니다. 주요 품목을 보시면 우주 인공위성에서부터 수중 최첨단 잠수함에 이르는 우리 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레이더를 포함해서 센서, 지통제 통신, 함정 전투 체계 등 각종 품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들려온 좋은 소식은 6월에 그 파리 에어쇼에서 레오나르도사와 함께 그 A사 레이더
수출 네. 같이 하기로 이제 그 협약을 맺으신 거죠. 네네. 쪽에서 먼저 요구를 했나요? A사 레이더 협약 관련해서는 이게 이제 배경이 있는데요. 먼저 가장 큰 역량은 국방과학연구소가 주관하고 하나 시스템이 시제업체로 개발한 한국형 전투기 KF-21 A사 레이더가 영향을 미쳤습니다. A사 레이더가 개발된 이후에 레오나르도사에서 성능의 우수함을 보고 어떤 매력을 느껴가지고 저희 쪽으로 협력 요청을 하였습니다. 레오나사 요청한 게 보면은 네. A사 레이더를 처음에 보고 나서 상당히 또 놀랐다면서요? 네, 이게 예. 가장 업데이트된 기술력으로 만들어진 레이더라고 그쪽에서는 언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A사 레이더를 레오나사가 뭐 M336 기종에 집어넣으려면 네. 또 설계라고 개발되니까 레오나르도 입장에서는 오히려 새로 개발 안 하고 소프트웨어까지 다 이제 가는 건가요? 아닙니다. 저희가 레오나르도사가 주 체계업체로 들어가고요. 저희는 이제 레이더를 공급하는 공급업체로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레오나르도 입장에서는 새로 개발하니까 비용을 좀 절감할 수 있겠네요.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그거는 좀 더 구체적인 협상이나 조건 합의가 돼야 될 것 같고 이번에는 주 계약 이전에 한 선행 합의서이기 때문에 아직 거기까지는 진행되어 있지 않습니다. 거의 뭐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번 A사 레이더 수출 협약 전에는 또 필리핀으로 함정 전투 체계를 수출을 했습니다. 네. 우리 배정훈 부장님께서는 필리핀의 국방무관으로 또 계셨다고 하셨는데 네네. 현지에서 직접 느끼신 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땠습니까? 저희가 수출된 함정들에 대해서 1번함, 2번함 함정들이 이렇게 연수를 따져보니까 저하고 상한학교 동년생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연락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하나 시스템에서 수출하게 된 전투 체계에 대한 피드백을 받고 있는데 여전히 그 친구들은 잘 사용하고 있고 품질도 좋고 작전 운용에 전혀 이상 없다고 하고 특히 제일 중요한 그 MRO 부분에서 잘 지원해주고 있다고 지금 피드백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 미사일 호위함 2번함 안토니오 루나함이 임팩 훈련에 참가했었습니다. 그때 연합 사격 훈련이 있었는데 3등을 했습니다. 필리핀에서 처음으로 있었던 일이어서 언론에서 호평을 하면서 함정의 우수성과 더불어서 전투 체계 우수성도 같이 홍보된 바 있습니다. 네, 그 여기서 잠깐 시청자들 모를 수도 있으니까요. 함정의 전투 체계라 하는 건 어떤 걸 말하는 거죠? 피라미드 같은 게 하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보면 거기 보면은 뭐 MFI라든지 아니면 뭐 적외선 탐색 장치들이 있고 거기서 수집된 정보들이 각종 이제 함포라든지 전투 체계를 통해서 조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지보면 함정의 두뇌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약간 독특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23을 도입하면 23을 계약하는 업체는 그 조선소가 아니고 로키드 마틴입니다. 거기 함정을 만드는데 전투 체계가 비중이 함 건조보다 더 비중이 높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약간 독특하게 조선사가 이제 하게 되니까 약간 좀 이야기한데 그만큼 이제 우리가 군함 만들면 뭐 외형만 보고 아 군함 멋있네 이러지 말 이런데 그 안에 있는 전투 체계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 전투 체계가 없으면 함정은 움직일 수 없는 겁니다. 함정을 이렇게 함정의 전투 체계를 과거에는 우리가 수입을 하다가 이제는 수출하는 국가가 된 거네요. 그렇죠. 이제 전투 체계에 대한 원천 기술부터 이거에 대한 어떤 사용에 대한 모든 권한이 이제 외국 기업의 소유가 있으니까 일종의 뭐 좀 독소 조항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과도한 로열티에 대한 기술료 지불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게 사실 국내 기업들에겐 좀 부담이 되어 왔죠. 그러다가 이제 전투 체계를 국산화함으로써 이런 로열티에 대한 기술료에 대한 부담을 좀 경감시켰을 뿐만 아니라 반대로 이제 우리가 전투 체계를 수출하면서 반대로 우리가 기술료를 받을 수 있게 되는 뭐 그러한 또 우리가 또 상황을 또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필리핀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네. 필리핀 외에도 우리나라의 전투 체계를 그 관심을 갖는 국가들이 있나요? 지금 아시아 지역에서는 필리핀으로 중심을 해서 기 몇 개 국가에는 수출을 완료하였고요. 그 중동하고 유럽 지역에서도 지금 계속 관심을 표명하고 있어서 이제 마케팅 중에 있습니다. 네. 그 아랍에미리트로는 또 천궁 2가 수출이 됐었죠. 당시 그 계약 규모 굉장해서 깜짝 놀랐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수출을 이뤄낼 수 있었나요? 이 저희가 UAE 수출할 때 세 가지 요소를 고려할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안보 환경하고 그다음에 현존 위협, 두 번째는 이 무기 체계는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지 개인이나 기업이 수입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관계하고 세 번째는 어떤 기술력 세 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안보 환경이 그 당시에 중동 지역에 탄도미사일하고 무인기 위협이
대두되고 있어서 UAE에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대공 방어 체계를 구축을 해야 되겠다 해서 여러 나라들과 협상을 하면서 구매 절차를 거쳐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 시스템도 우리나라 상계 방산 기업과 공동 협력해서 프로모션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21년도에 UAE에서 개최된 방산 전시회 아이덱스라고 있습니다. 그때 왕세제 지금 국왕이죠. 그분께서 하나 부스를 방문을 하셔가지고 천궁2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표명을 하셨고요. 그러면서 논의가 가속화되면서 계약이 체결됐었습니다. 그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UAE하고 우리 국가 간의 관계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게 크게 작용을 했고, 세 번째는 이제 하나 브랜드 이미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15년도에 천물을 UAE에 수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UAE 군에서 천물을 사용하다 보니까 하나 제품이 좋구나, 그 다음에 애프터 서비스 좋구나, 그런 어떤 브랜드 이미지가 굉장히 크게 작용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뭐 힘든 점은 없었습니까? 쉬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 힘든 점은 낚기가 너무 촉박했다는 점이죠. 이 현존 위협이 계속 오다 보니까 UAE에서 계속적으로 낚기를 땡기고, 특히나 하나 시스템 단독으로 들어간 게 아니고 상계사가 공동으로 하다 보니까 이 낚기 기일을 맞추는 게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K방산 때문에 너무 좀 중동 특수를 입고 있는데, 뭐 제가 지금 업계에서 들은 얘기는 뭐 또 다른 이제 수출 계약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들었어요. 비밀의 추진 중인가요? 중동에 있는 국가들이 굉장히 좀 이렇게 폐쇄적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엄밀하게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이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잘 성사되면 언론으로 해서 좋은 성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실 방위산업의 기본적인 특성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어떤 기업이나 개인을 상대로 세일즈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국가를 상대로 하기 때문에, 즉 또 우리 내수에서도 사실 국가가 유일한 수요자이기 때문에 일종의 정부 수요 맞춤형 산업이라는 거죠. 각 국가들마다 요구하는 이러한 어떤 또 무장 체계에 대한 업그레이드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또 그런 수요에 잘 부합을 해야 된다. 뭐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하겠고요. 업체에서는 실제로 그 소유국의 네. 요구들을 어떻게 맞춰주고 계신가요? 레이더를 예를 들면 각국의 어떤 위협 표적이나 아니면 작전 대상이 서로 상이합니다. 하다 보니까 동시에 교전해야 될 교전 표적 수와 그 다음에 작전 거리, 작전 시간들이 더 상이한데요. 이 요구 사항에 맞춰 가지고 저희가 솔루션을 계속 개발하고 있고요. 항상 요구하는 고객들이 요구하는 거기에 다 맞출 수 없다 보니까 저희가 같이 계속 협의를 거쳐 가지고 최적화 과정을 거쳐서 최종 산물을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수출이 잘 되고 있는 K방산이지만 또 과제도 없지 않죠. 지속적인 수출을 위해서 필요한 어떤 과제, 어떤 게 있을까요? 기존에는 어떻게 보면 물자들만 수출을 했었거든요. 각국에서도 우리 이거 살래, 이 문자 살래, 이거 살래 했는데, 그게 아니고 물자와 더불어 기술 이전도 같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현지에서 생산하는 요구도 하고 있고요.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또 하나 문제는 어떤 일정 보상을 요구하는 절충 교육 이행 요구가 있습니다. 이것들이 기업들이 해결될 문제인데, 이런 어떤 난제가 있더라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대책도 마련을 하고 있고 정부와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뭐 방산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수출한 건 롱텀이에요. 롱텀. 10년이 걸릴 수, 20년 걸릴 수 있는데, 뭐 좀 아쉽게도 이제 뭐 너무 이제 정부의 어떤 성과 위주 때문에 뭐 지금 당장 뭘 하겠다 그런 게 아니라, 현 정부가 쭉 추진해 준 거를 그 다음 정부가 또 이어받고 해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방산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 꾸준히 좀 지원되어야 하는데, 대부분 보면 일회성으로 좀 약간 생각해서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또 수출을 위해서 뭐 우리가 체계 기업들뿐만 아니라 협력사의 어떤 그 하도급 업체들도, 그러니까 이른바 우리 중소 중견 기업들도 같이 좀 2인 삼각경기처럼 같이 이 수출 활로를 모색하고 또 수출이 또 활성화될 수 있도록 어떤 인식이나 그다음에 어떤 전략 뭐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제 체질 개선이라는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뭐 기업의 어떤 뭐 새로운 부서나 아니면 또 신규 인재를 채용한다든가, 그다음에 이제 정부와 또 유기적인 어떤 카운터 파트너로서의 소통과 교감의 그런 채널을 늘려나가는 방법들, 뭐 이런 것도 필요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어느덧 마지막 코너입니다. 밀리터리 덕후들의 댓글을 읽고 답변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저희 MBC 경남 유튜브 채널 MU에 댓글이 많이 달리는데, 현궁과 천검은 성능에 비해서 사거리가 짧은데 이걸로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이 있네요. 뭐 현궁이 상대할 적, 천검이 상대할 적들은
뭐 대륙 넘어서 있는 게 아니라 다 근거리에서 작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걸로 충분히 전쟁 수행이 가능하고 지금 형무에 대해서는 구매를 요구하는 북한이 상당히 많아요. 이게 한국판 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사거리를 가지고 전쟁에 이길 수 있다 없다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예. 두 번째 질문입니다. 베트남도 K 방산에 관심이 있나요? 이런 질문이 있네요. 이거는 배 부장님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베트남이든 타 국가에서 저희 홈페이지를 보고 그게 어떤 자기들이 필요한 무기 체계를 획득을 하고 싶으면 저희한테 메일이 오고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저희하고 사업이 있으면 저희가 직접 가고요. 아니면 현지에 있는 로컬 에이전트나 아니면 그 기타 협력사들하고 협력을 해서 영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베트남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경제가 좀 초점이 맞춰져 있잖아요. 지금 우리 현 정부가 뭐 40억 불 정도 유상 차관을 지급했었고 베트남 무기체가 좀 바뀌어야 돼요. 베트남 무기체가 지금 어쩌면 T계열 전차라든지 그 공사권 무기를 주로 과거에 쓰다가 지금 대폭적으로 바꿔야 되는데 시기가 왔어요. 그래서 게다가 지금 현 정부가 베트남과 수교를 강조하고 있고 말씀대로도 이제 베트남에서 K 방산 무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상 또 하나의 이제 폴란드처럼 베트남이 각종 무기체계를 수입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습니다. 베트남이 지금 관심 갖고 있는 무기 체계는 이제 K9 자주포, 그 다음에 이제 전투함, 잠수함, 그 외에 뭐 일반 장구리와 같은 뭐 개인용 전투 장비들 뭐 이런 것들을 좀 요구하고 있고 관심을 갖고 있는데 아마 베트남에서는 단순히 이런 무기 체계 한국산 무기를 수입을 하는 거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어떤 기술 이전이나 기술 협력,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플랜트 수출까지 이어져서 아마 국제 공동 연구 개발에 이르기까지 아마 우리 한국과 베트남이 좀 국제 방산 협력을 위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더 좀 요구가 크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어떤 소식으로 찾아뵐지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상파 최초 방산 토크쇼 밀토기였습니다. 자, 저희가 쿠키 영상으로 또 전차 맞추기 게임을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림 맞추기 해야 돼. 그림 맞추기. 시도는 그 지난번 그림 가져와. 그림 가져오면 돼. 첫 번째 문제. 이게 막 수준을 좀 약간 좀 너무 무시하는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K2 전차 120mm 한글파 아닙니까? 55 구경장. 예. 딩동댕. 와 진짜 예. 어떻게 맞췄어? 두 번째. 포가 지금 달달행 봐서는 정답 확인해 볼까요? 아르마타 같은데 아르마타. 같은데? 아르마타. 아르마타. 오, 역시 밀떡 할아버지. 밀떡은 못 이겨. 이거 북한 전차네. 북한군 신형 전차. 열병식 할 때. 이름 없어요 아직. 이름은 나온 게 없어요 북한이. 예. 와, 딩동댕. M2020은 우리가 붙인 거고 북한에 이름이 없어요 아직까지. 예. 이거 뭐야 보이지도 않게. 가까이 좀 가져와봐요. 노안이 와가지고. 아 이거 스트리방 120이 아닌가 스트리방? 맞네 와, 스트리방. 딩동댕. 와, 대단하십니다. 이거는 저걸 맞춘다고? 이거는 메르카바 포탑 같은데 이스라엘 메르카바 포탑 아닌가? 아니라고? 드디어 난관에 봉착했나요? 뭐지? 뭐 모르겠어. 잠깐만 스탑. 이거 틀리면 이제 밀떡 떼야 돼. 아 이거 맞출 수 있을 것 같아. 떼야 돼. 이게 약간 포탑에 봐서는 유럽 거 맞지? 유럽 거죠, 그죠? 유럽. 레오파드 2 A6? 레오파드? 힌트? 알아. 이태리? 아 이탈리아. 아 이름 까먹었어요. 이탈리아는 이름 까먹었어. 이게 뭐 있는데? 오늘 좀 피곤하셔서. 그렇지 아리아떼. 그래 아리아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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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이씨.
자주포 아니에요, 자주. 이걸 어떻게 맞춰 이거를? 아니 이건 아니잖아. 이건 정말 이건 좀 아니 무슨 날로 기둥을 갖고 맞추라고 하는. 아이 뭐예요? 나 안 보여. 빨대래 빨대. 좀 어려운 거 좀. 진짜. 이까지 사람 불러놓고 이렇게. 이런 게 나온다는 거는 좀 무시한다는 거죠. 그냥 쉽게 말하면. 네,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탱크로 한번 해봅시다. 다음 프로 탱크로. 아 탱크로. 저희 이제 편집자들이 밀떡 할아버지를 꼭 이기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준비한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감사합니다. 하여튼 뭐이 퀴즈쇼를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밀떡 타이틀 듣겠습니다. 네. 네. 네.